우리나라 삼국지. 제65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서력 557년 고구려 양원태왕 13년 환도 성주 간주리가 모반을 일으켰다. 이 무렵 북변으로 달아났던 세항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적이 묘연했고 그를 따르던 세력들도 뿔뿔이 흩어져 속내를 숨긴 채 지내고 있었다. 세항의 의제였던 환도 성주 간주리는 짐짓 양원태왕에게 협력하는 채 하면서 흩어진 세력들을 불러 모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양원태왕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거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평소 몸이 약했던 양원태왕은 건강이 더욱 나빠지자 천명이 다했음을 감지했다. 그래서 태왕은 추운을 비롯한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 장자인 양성을 태자로 삼았다. 양성은 어린 나이에도 담력이 컸을 뿐 아니라 말타기와 활쏘기에도 능하여 영웅의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양원태왕은 양성을 무척 아껴서 어린 시절엔 자주 그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르곤 했다. 아비는 비록 태왕 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능력이 없어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지금 신라와 백제가 우리 고구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모두 아비의 잘못이다. 앞으로 저승에 가서 선태왕들의 얼굴을 어찌 뵈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가 태왕이 되거든 국강상 광개토 경 평안호 태왕님을 능가하는 훌륭한 태왕이 되어 우리나라를 다시 예전처럼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양성은 태자의 직첩을 받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늘 말해왔던 위대한 고구려의 부활을 위해 혼신을 바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간주리의 거사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에서 숨어 지내던 세군의 세력들이 환도산성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이리하여 간주리는 어느새 3만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게 된다. 태자 양성은 급히 북부역살 고흐를 보내 진압하게 했다. 고흐는 돌궐의 대병을 격파한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운 명장이었다. 양성은 고흐리 간주리군을 진압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고을의 군대는 빠른 속도로 진군해서 순식간에 환도산성 앞에 당도했다. 간주리는 고을이 거느린 중무장한 철기병의 막강한 전투력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정면으로 대항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환도산성은 지난날 도성의 산성이었던 곳으로 험준한 산을 등지고 쌓아진 천년의 요새였다. 그러므로 방어는 용이하나 공격은 어려웠다. 더구나 아무리 뛰어난 철기병들이라고 해도 공성전에는 별무소용이었다. 간주리가 모반을 일으킨 후에 계속해서 환도산성에 머문 것도 이러한 지형적 이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간주리는 진압군이 성을 공격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천엄의 이점과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일순간에 고을의 군대를 제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을은 지략이 매우 뛰어난 장수였다. 그는 반란군이 환도산성에 집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천엄의 요새인 환도산성을 공격해 보았댔자 진압군의 사상자만 늘 뿐이니 반란군을 성 밖으로 유인한 것이 옳았다. 고을이 이끄는 진압군은 환도산성 주변을 서성거렸지만 정작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 가끔 목청이 큰 군사들이 환도산성 주위를 돌며 항복하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예상과는 다른 진압군의 움직임에 조바심이 나는 것은 오히려 간주리였다. 그는 고을 군대의 태평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이미 장기전에 대비해 반년은 견딜 만큼의 식량을 비축해 놓은 상태이기는 했지만 고을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해서 불안했다. 간주리는 밤을 틈타 성 밖으로 정탐꾼을 내려보내 고을의 진영을 살피게 했다. 정탐꾼이 고을의 진영에 가보니 군사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긴장감도 느낄 수 없었다. 군영을 지키는 보초들조차 졸고 있었고 장수들의 막사에서는 시끌벅적하게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치 전쟁을 모르는 태평시대의 군사들처럼 보였다. 정탐꾼은 즉시 성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보고 온 진압군의 상황을 간주리에게 소상히 아뢰었다. 간주리는 이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 고을도 이제 늙었구나. 군사들조차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다니. 저들이 군기가 해이해져 싸움을 두려워하고 유흥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니 우리는 그 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간주린 장수들을 불러 모아 진압군을 칠 일을 의논했다. 세항의 장자인 세문이 간주리에게 아뢰었다. 제가 선봉이 돼서 저들을 일거에 무찌르겠습니다. 지난날 추군과 세군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세항은 만약을 대비해서 장자인 세문을 간주리에게 보냈었다. 환도산성에서 세군의 패배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세문의 가슴 속에는 양원 태왕과 추운에 대한 증오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문은 아버지 세항의 골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신장이 팔척에 호랑이의 어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철퇴를 주로 사용했는데 무시무시한 용력으로 휘두르는 쇳덩이의 위력은 보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간주리는 세문이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것을 보고 염려가 됐다. 비록 세문이 일당백의 용장이긴 했지만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진압군이 간계를 쓴다면 쉽게 넘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세문은 간주리의 엄한 훈계에 입을 다물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다. 뛰어난 지모로 요동에서 이름을 날렸던 오골성주 마타골이 잘 다듬어진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계책을 내어놓았다. 간주린 고개를 끄덕이며 마타골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대의 생각이 합당하구려. 그러자 세문이 다시 나섰다. 선봉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고을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하지만 간주린 세문의 급한 성격이 일을 망칠까 두려웠다. 이번에는 박작성주가 선봉을 맡도록 하시오. 박작성주 하육에는 지난날 돌궐과의 전투에서 고을의 수하로 많은 공을 세워 성주로 임명된 자였다. 하육에는 논공 행상을 할 때 고을이 자신의 공을 깎아내려 변방의 성주로 내버린 일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간주리가 사람을 보내 높은 벼슬을 약속하며 은근히 접근해오자
두말 없이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간주린 하유계가 누구보다도 고흐의 작전 방식을 잘 알고 있기에 선봉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세무는 선봉의 자리를 하유계에게 빼앗기게 되자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병 2,000으로도 군기가 빠진 고을의 군사를 상대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간주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둠을 틈타 수하 군사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갔다. 성을 파수하고 있던 군사들은 곧바로 간주리에게 세문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빠져나갔다고 보고했다. 간주리는 세문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는 숲을 흔들어 뱀을 달아나게 만드는 격이었다. 간주리는 급히 장수들을 소집했다. 아무래도 작전을 앞당겨야 할 듯하오. 세문이 멋대로 군사 2,000을 끌고 성을 빠져나갔다고 하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소리나지 않게 맡은 장소로 이동하고 하유계 장군은 일대의 기병을 이끌고 고흐의 진영을 기습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작전이 개시됐다. 갑작스런 출병 명령에 군사들은 서둘러 군장을 차리고 성을 나서야 했다. 한편 성을 빠져나온 세무는 군사들에게 매를 물린 후에 달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고을의 진영으로 다가갔다. 고을의 진영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세무는 눈빛을 빛내며 차갑게 웃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승리가 눈앞에 보일 듯했다. 세문이 딱딱이 소리를 내자 군사들은 일제히 고을의 군영으로 쳐들어갔다. 그런데 세문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가 보니 막사들은 텅 비어 있었다. 진학군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고요한 정막만이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세문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군사들에게 후퇴하라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갑자기 주위에서 횃불이 날더니 이어서 화살이 무더기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풀잎들 하나하나가 화살로 변해서 땅으로부터 쏘아지는 듯했다. 세문의 군사들은 크게 놀라 방패로 막아보려 했지만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문의 무지막지한 철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세문은 군사들에게 각자 흩어져 성으로 달아나라 명령했다. 그들은 배후를 정비할 만한 시간조차 없었다. 세문은 명령을 내리고 소나기처럼 내려오는 화살비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말발굽 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세문은 고개를 돌려 진학군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야 말굽비를 당겨 속도를 줄였다. 어두운 숲속을 홀로 달리는 세문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자신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대사를 망친 것이었다. 잔뜩 풀이 죽은 세문은 앞으로의 일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이대로 성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 세문이 고민에 빠져 어두운 숲속을 지나고 있을 때 한때 군마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세문은 이들이 고을의 군사들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세문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으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달빛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제일 앞에 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장수는 하유계였다. 세문은 그를 본 순간 부끄러움보다도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하유계는 세문 앞으로 다가와 한심하다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대의 죄는 당장 군법으로 다스려야 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하니 나중에 따지도록 하겠다. 하유계는 고을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빠른 기동력으로 교란시키는 것만이 고을의 철기병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유계가 척후병을 통해 진학군의 움직임을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고개 넘어 수풀에 숨어 있었다. 하유계가 이끄는 5,000명의 경기병들은
서둘러 산허리를 돌아 수풀의 반대편으로 움직였다.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만일 북쪽편에서 수풀에 불을 놓는다면 고을의 철기병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숲길을 돌아 벌판에 도착한 하유계는 부하들에게 명해 불을 놓도록 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을의 군사들이 불길에 쫓겨 뛰쳐나올 터였다. 하유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여유 있게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기다려도 노루나 토끼 같은 덜짐승들만이 불길에 놀라 뛰어나올 뿐 사람의 모습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다. 하유계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산중턱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한때의 군마가 나타났다. 반짝거리는 갑옷들 사이로 고을의 이름이 수놓인 깃발이 날리고 있었다. 하유계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군사들에게 대열을 갖춰 물러나라 명령했다. 고을의 군사들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중무장한 기병들이 말에서 내려 말을 끌고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리 빨리 오지는 못할 것이었다. 하유계는 부장 온영을 시켜 이를 막도록 하고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영은 고려 제일로 꼽히는 장창의 명수였다. 지난날 하유계가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온영의 뛰어난 활약 덕분이었다. 온영이 장창 한 자를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좌충우돌한 모습은 마치 한 마리 나비가 꽃밭을 날아다닌 듯 아름답게 보였다. 그래서 돌궐병들은 온영의 그림자만 봐도 마치 솔개를 본 병아리들처럼 피하기 일쑤였다. 온영은 침착하게 군사를 이끌고 고을의 군사들을 막아섰다. 고을의 군사들 중 온영의 얼굴을 아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그가 나타나자 주춤했다. 군사를 이끌던 부장 고삭은 크게 겁을 먹었는지 전의를 잃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진학군의 대우를 쑥대밭으로 만든 후 온영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다. 자신이 알고 있는 철기병이라면 이렇게 약할 리가 없었다. 비록 의형인 하유계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모반에 가담해서 고을과 적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이끄는 철기병의 실력만은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온영의 불안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온영이 본진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하유계가 군사들 몇 명의 호위를 받으며 봉두난발을 한 채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 적에게 쫓기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하유계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사방에 고을의 군사들이 깔렸네. 우리가 저들의 계책에 속아 넘어간 것이야. 진학군은 어느새 요새에 흩어져 매복하고 있던 간주리의 군사들을 기습한 후에 하유계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그 와중에 마타발은 포로가 됐고 세무는 목숨을 잃었다. 하유계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온영은 비장한 얼굴로 하유계에게 말했다. 이번 싸움은 우리의 완패입니다. 과연 고을 장군의 심계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형님께서도 이제는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유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군사들을 잃었고 결국 아끼는 의지에 온영까지 구렁텅이로 밀어버린 꼴이 됐다. 온영은 사실 이번 거사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대로 추운을 응징하겠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태왕에게 대항하는 셈이었다. 그래서 누차 의형인 하유계를 만류했지만 그는 온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유계는 예전에 곤궁했을 때 간주리의 은혜를 입었기에 신세를 갚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온영은 꺼림칙했지만 의형이 나서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장부가 한번 결심한 일에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명예롭게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형님은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내가 어찌 자네를 두고 혼자만 살아남겠는가? 형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하유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온영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지금쯤 아내가 제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형님께서 이곳에서 살아나가게 되면 살펴봐 주십시오. 온영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새까맣게 밀려드는 진학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온영의 모습이 군사들에 가려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하유계는
애써 눈물을 닦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싸움에서 완패한 간주리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은 성민들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었다. 간주리는 고을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하고 성문을 열었다. 환도산성으로 입성한 고을은 간주리를 포박해서 도성으로 압송하는 한편 백성들을 유모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양원태왕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세 군의 마지막 저항도 모래바람처럼 폐허만 남긴 채 그 막을 냈다. 서력 559년 환도산성에 뿌려진 피해 흔적이 사라질 무렵 병석에 누워있던 양원태왕이 죽고 그의 장자인 양성이 왕위를 이으니 이가 바로 평원태왕이었다. 평원태왕은 즉위 이후로 그동안 내분에 휩싸였던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태왕은 왕실의 살림을 줄여 재난을 당한 백성들을 구휼하고 농상을 장려하여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켰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장안성의 축조를 잠시 중단시킴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평원태왕은 국내 안정에 힘쓰는 한편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신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나제 동맹을 무력화시켰고 신라를 통해서 백제를 견제하여 남방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패권을 다투고 있던 중국 남조의 진과 북조의 북제의 사신을 보내어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했어. 평원태왕의 노력은 차츰 결실을 맺어 내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심이 수습되면서 나라의 국력도 하루가 다르게 신장되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봄날 오후였다.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평화로운 궁중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바위라도 쪼갤 것 같은 시끄러운 울음소리의 출처는 공주가 거처하는 내궁이었다. 평원태왕의 금지 오겹인 평강공주의 방에서 시녀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평소에 태왕이 끔찍이 아끼는 탓에 버릇이 없던 평강은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 먼저 울음부터 터뜨렸다. 그럼 왕후를 비롯한 궁중의 모든 사람들은 행여 태왕의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워 평강이 원한 일을 해주었다. 이에 날이 갈수록 평강의 울음은 잦아져 갔고 그 소리 또한 더욱 커졌다. 이날은 평강이 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시녀들을 조르고 있었다. 하지만 태왕의 명령 없이 공주를 함부로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목숨이 10개라도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국사에 바쁜 태왕에게 달려가서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왕후 또한 성문사로 불사를 나간 터라 시녀들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녀 옥나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평강을 달래려 했었지만 그녀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벌써 한시제는 좋게 울어 목이 쉴 정도였지만 평강은 지치지도 않는지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옥나는 이러다가 공주가 혼절을 하는 건 아닐까 해서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때 태왕의 행차를 알리는 시종의 소리가 들렸다. 시녀들은 황급히 태왕을 맞이하러 나갔다. 평원태왕은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공주를 보자 금방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이리 우는 거냐? 평원태왕은 옥난을 바라보며 실책하듯이 물었다. 옥난은 황공에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태왕은 공주를 무릎에 앉히고 얼으며 일렀다. 밖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단다. 그러니 잘못하면 곧불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 날이 좀 풀리거든 그때 이 애비랑 같이 나가자꾸나. 공주는 태왕이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어도 막무가내였다. 태왕은 앞뒤 안 가리고 울기만 하는 공주를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만 울음을 그치래도. 하지만 공주의 울음소리는 한여름의 매미 소리만큼이나 줄기차게 이어졌다.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결코 멈추지 않을 태세였다. 이때 태왕은 공주의 울음을 그치게 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태왕은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공주에게 엄포를 놓았다. 네가 자꾸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장군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구나. 계속 이렇게 울기만 하면 저자의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내야겠다. 그러자 공주는 겁을 먹었는지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다. 평원태왕은 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말을 듣고 울음을 그치자 그 후로도 공주가 울기만 하면 온달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마다 공주는 어김없이 눈물을 거두고는 했다. 태왕뿐 아니라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여기면서 공주가 온달을 매우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평강은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났다. 평강의 발그레한 볼은 만개한 수국처럼 탐스러웠고 흑발은 어둠처럼 까맣게 흘러내렸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깃에서는 은은한 찔레꽃 향기가 풍겼다. 평강은 외적으로만 성숙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서는 이제 어린 시절의 고집불통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평강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공주로서의 예법과 마음가짐을 수행해서 지혜롭고 속 깊은 여인이 되어 있었다. 평원태왕은 공주를 볼 때마다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어려서 고집부리며 울기만 할 때는 걱정이더니만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처녀였다. 고려 토성의 귀족 청년들치고 공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고관대작의 부인들은 왕후를 배하라는 자리에서 은근히 공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그중 용기 있는 자들은 혼사에 대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주변 상황이 이러하니 공주를 마냥 어리게 보고 있었던 왕후도 혼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왕후는 평원태왕을 찾아가서 의논했다. 이제 우리 평강도 다 컸으니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원태왕도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였으므로 왕후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럼 공주의 배필로는 누가 좋겠소? 제가 들으니 대로 고흐의 아들이 문무를 겸비하고 인품이 훌륭하다 합니다. 고흐의 아들이라면 대형 고진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난날 환도산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고삭의 손아래 동생입니다. 평원태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흐의 아들이라면 우리 평강의 배필로 합당하리라. 이리하여 평원태왕은 고흐에게 혼담을 넣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 날 평원태왕은 평강공주의 처소를 찾았다. 평강공주는 공손히 태왕의 행차를 맞았다. 이제 너도 시집 갈 때가 됐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네 어미와 의논해서 대로 고울에게 혼담을 넣기로 했다. 평강공주는 한참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고개를 들고 태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이미 정해진 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사옵니다. 평강공주는 어느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고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태왕은 평강공주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태왕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다. 그렇다면 공주에게 정인이라도 생겼단 말인가? 부명을 조심해야 하는 일국의 공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주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 아바마마께서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씀하시길 소녀를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노라 하셨지 않았사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찌 예전에 하신 말씀을 어기려 하시옵니까? 필보도 시건을 하지 않거늘 일국의 지존이야 말을 무엇하겠사옵니까?
태왕에게는 희연이란 있을 수 없사옵니다. 아바마마의 말씀이 잘못되었으니 소녀는 감히 이를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태왕은 공주의 당돌한 태도에 크게 노했다.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는 딸을 어찌 자식이라 할 수 있겠느니? 이미 결정된 일이니 너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 한시라도 빨리 혼사를 성사시킬 것이다. 태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주의 처소를 나가버렸다. 공주는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부왕의 뜻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도 마음속에 지아비로 품고 있던 온달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공주는 시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값진 폐물들을 챙겨 궁궐을 몰래 빠져나왔다. 일단 무턱대고 나오기는 했지만 궁 밖은 공주에게 낯선 세상이었다. 온달을 찾아갈 마음으로 나왔지만 정작 그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할 수도 없었기에 공주는 어두운 밤길을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야경을 도는 술락꾼들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다. 공주는 이들의 눈에 띄게 되어 다시 궁으로 끌려 들어갈까 두려웠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피해 길가에 있는 초가집의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쌓아놓은 나무단 사이에 몸을 숨겼다. 공주가 들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사이 딱딱이 소리는 조금씩 멀어지더니 희미하게 들려왔다. 공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노파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걔 누구요? 공주는 놀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노파는 공주를 발견하고 범상한 말투로 물었다. 대갓집 아가씨 같은데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납시었소? 공주는 금방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냈다. 전 우시댁의 시녀이온데 저자에 나갔다가 불안당들에게 의해서 납치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외딴 곳으로 끌고 가더니 제법 값이 나갈 것 같다며 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전 천만다행으로 그들이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진 틈을 타서 간신히 그들의 소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주분간을 하지 못하고 달리다 보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쯤 그들이 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으러 다닐지도 모르니 날이 새 때까지만 저를 숨겨주십시오. 공주는 지난날 시녀에게 들었던 저자에서 벌어진 흉악한 일들을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얘기했다. 인정 많은 노파는 공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안으로 들어와 숨게 했다. 공주는 방으로 들어가 한숨을 돌리고 나니 그제야 방 안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흙으로 다져 만든 아궁이 위에 쪽구들이 있고 그 한쪽에는 솥과 시루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동이, 항아리, 바리, 접시 등이 잡다하게 널려 있었다. 이 방 안에서 취사를 비롯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호화로운 궁궐에서만 살아온 공주로서는 처음 보는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공주는 놀라고만 있지 않았다.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곳도 이럴지 모르니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두어야 했다. 공주는 모험심이 강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노파가 우두커니 서 있는 공주를 구들로 이끌었다. 오늘은 이곳에서 자도록 하오. 내일 아침 날이 새면 내가 함께 가주리다. 공주는 마음이 안정되자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이 집에 할머니 혼자 지내시나요? 몇 년 전 하나밖에 없던 자식이 싸움터에서 죽었다오.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이곳에다가 작은 주막을 열고 근근히 꾸려가고 있다오.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얼마나 많은 장정들이 그동안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각 고을에는 이처럼 홀로 남은 어머니나 고아들이 넘쳐났다. 전쟁이라고는 접해보지 못한 공주였지만 할머니의 한많은 사연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잠시 후에 마음을 진정시킨 노파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참 주책이구려. 피곤할 텐데 어서 자도록 해요. 공주는 노파의 말에 따라 평상에 누웠다. 자리에 누우니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갔다. 그리고 그 기억들 사이에서 온달이란 이름이 튀어나왔다. 저 혹시 온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노파는 잠기가 가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곳 저자에서 바보 온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우리 집에도 가끔 나무를 해다 주고는 하지. 공주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다. 혹시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노파는 공주가 갑자기 일어난 통에 놀라서 잠이 달아났다. 노파의 말에 따르면 온달은 성박 대성산 아래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다. 주로 나무를 해다가 저자에 내다 파는데 사람들과 시비할 줄 모르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웃기만 했다. 온달은 장성에서도 코올리게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고 저자의 허드렛 일을 말없이 도맡아 처리했다. 온달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멀어 아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온달은 효성이 지극하여 일을 해서 돈이라도 생기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맛난 음식과 의복을 사다 드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언제나 너덜너덜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었고 하루에 한두 끼 그런 일도 예사였다. 온달의 행색이 이러하니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부르며 놀렸다. 하지만 온달은 그런 말을 들어도 늘 웃기만 할 뿐이었다. 공주는 노파에게 들은 말이 시녀인 옥란이가 해주었던 온달에 대한 이야기와 일치하자 매우 기뻐했다. 자신이 이렇듯 착한 온달을 택한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란 확신이 들었다. 날이 밝아 성문이 열릴 무렵 공주는 노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긴 채 길을 나섰다. 노파는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우시댁으로 갈 일이 없는 공주로서는 극구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공주는 성문이 열리자마자 남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얼굴을 가린 채 불이 나게 성 밖으로 빠져나왔다. 공주는 노파가 일러준 대로 대성산을 향해서 걸어갔다. 산의 초입을 지나 산기슭에 이르자 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산자락을 붉게 물들인 진달래꽃이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공주는 움막 앞에 이르렀다. 짐승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쳐놓은 단단한 울타리가 눈에 들어갔다. 초라한 움막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만들어진 울타리였다. 공주는 살인문을 열고 움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흙을 발라 바람막이 벽을 올리고 그 위에 풀을 얼기설기 엮어 얹어 놓았는데 그 솜씨가 너무도 서툴러 강풍이라도 불라치면 금방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공주는 대궐의 측간보다도 못한 움집을 보니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이곳이 바로 자신이 선택한 삶의 터전이었다. 공주는 얕은 기침소리를 내며 자신의 출현을 알렸다. 그러자 문으로 쓰이는 거적이 젖혀지더니 마치 토굴 속에서 흘러나오는 듯이 잦아드는 목소리가 들렸다. 거적 너머로 보이는 움막 안은 볕이 잘 들지 않는지 대낮인데도 어둠컴컴했다. 니시여. 노파가 얼굴을 바깥으로 내밀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진 깡마른 노파의 모습은 그저 보기만 해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노파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불안한지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누구인지를 물었다. 공주는 노파를 안심시키려고 최대한 공손한 어투로 말했다. 이곳이 온달님 댁에 맞는지요? 저는 온달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평소에 찾는 이가 하나 없는 산골인데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리따운 목소리의 처자가 자신의 아들을 찾으니 노파로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기는 하오만 무슨 일로 그 아이를 찾으시오? 공주는 자신이 제대로 찾아왔음을 확인하자 금방 회색이 만면해지며 노파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어머니, 절 받으세요. 온달모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낯선 여자가 갑자기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절을 하겠다니. 온달모치는 거적을 젖히고 더듬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요? 필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불안한 걸음걸이를 보이던 온달모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공주는 그제야 주막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주모는 온달모친이 눈이 멀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공주는 황급히 달려가서 온달모친을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온달님은 아무 일도 없어요. 온달모치는 공주의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온달은 세상 그 자체였다. 그는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눈과 손발이었다. 그런 온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단지 온달님에게 제 한 몸 의탁하고자 찾아온 것뿐이랍니다. 온달모친으로서는 더 모를 말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일컫는 자기 아들에게 시집올 여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물론 온달모친은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속이 깊고 마음이 착하며 심지가 굳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 제정신을 가진 여자가 어찌 온달과 함께 살겠다고 찾아올 수 있겠는가. 온달모치는 도무지 공주의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음이 분명했다. 온달모치는 공주를 가까이 오게 해서 손을 만져보고 그 채취를 맡아보았다. 저자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손은 부드럽기가 불쏜 것 같구려. 내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만 봐도 저자는 대갓집의 여식이 분명한 듯하오. 그런데 어찌 우리 아들 같은 반편이를 마음에 두고 이리 찾아왔단 말이오. 이는 필시 누구의 나쁜 게임에 빠진 것이 분명하구려. 반편이라뇨. 온달님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속이 깊으신 분입니다. 제가 비록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그분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제 한 분 맡겨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온달모치는 공주가 분명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는 멀쩡한 처자가 어찌 이리 당돌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험한 곳에서 어찌 살아가겠단 말이오. 양갓집 처자가 잠시 심심해서 우리 아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장난이라도 치려고 온 모양인데 썩 돌아가시오. 비록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모아도 될 집은 아니오. 온달모치는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하다가 놀라서 황급히 말을 감췄다. 그리고는 큰 잘못이라도 한 양 어두운 낯빛이 됐다. 어쨌든 어서 돌아가시오. 이곳은 처자가 있을 곳이 못 돼요.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듯 매몰차게 말한 온달모치는 서둘러 움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주는 온달모친의 등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온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전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으니 날이 저물어서나 돌아올 것이요. 산은 금방 어두워지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산짐승들에게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 움막 안으로 들어간 노파는 이 한마디를 남긴 채 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도 시련에 물러날 공주가 아니었다. 공주는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는 평평한 돌 위에 앉아 온달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산새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마냥 경쾌하게 지저귀고 있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공주는 문전박대당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신의 처지를 금방 잊고 금세 마음이 즐거워졌다. 대궐에서만 지냈던 공주로서는 산골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 숲속에서 불어드는 솔잎 냄새나는 따스한 봄바람, 시원스레 퍼져오는 개울의 물소리,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토끼와 다람쥐 같은 산짐승들, 무엇 하나 예사롭게 보이는 것이 없었다. 공주가 산골 풍경에 홀려 있는 동안 어느새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 달아났다. 어스름이 공주의 어깨 위로 내려왔다. 공주는 그제야 밤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몸을 움츠렸다. 아직 동작물의 꼬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산골의 봄밤이었으므로 공주는 추위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혹시 온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들오들 떨며 목을 빼고 울타리 너머를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움집 안의 온달 모치는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그녀는 이제 공주가 돌아갔으려니 하고 거적을 살짝 들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른 공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온달모치는 은근히 걱정이 됐다. 어둠이 내린 후에 산을 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리고 봄이라지만 밤이 되면 바깥 공기는 오한이 될 정도로 차가웠다. 마음이 약해진 온달모치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들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마음을 억제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거적을 사이에 두고 각기 복잡한 생각에 쌓여 있을 때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온달모치는 자신의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임을 깨닫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 더는 걱정할 것이 없었다. 공주 역시 반갑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산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이곳으로 올 사람은 온달밖에 없을 터였다. 드디어 이야기로만 듣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니 더할 수 없이 흥분이 됐다. 살인문이 열리고 커다란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아이와 같은 순진한 얼굴을 가진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나무를 마친 온달이 돌아온 것이었다. 온달은 공주를 어머니로 착각하고 말을 걸었다. 그때 거적이 들리더니 온달 모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미는 여기 있다. 온달은 깜짝 놀라서 공주를 쳐다보았다.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기분 좋은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다. 온달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공주가 먼저 달려가 말을 걸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서방님. 온달은 갑작스런 여인의 출현에 어안이 벙벙했다.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정신을 가다듬은 온달이 더듬더듬 말문을 열었다. 서방님을 잃어버리셨나 보네요. 저는 아씨의 서방님이 아닌데요. 너무나 어수룩한 대답에 공주는 폭소를 터뜨렸다. 공주는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대궐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엄숙함과 예의 바른 모습만을 보다가 이처럼 순수한 모습을 대하니 기분이 유쾌해졌다. 공주는 겨우 웃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아니요, 제대로 찾아왔답니다. 이제부터 전 당신과 이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공주는 모든 일이 결정된 양 이야기했다. 온달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머니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온달의 모친은 공주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공주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자칫하면 우리 모자가 공경에 빠질 수도 있어. 오늘 밤은 늦었으니 이곳에서 묵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돌아가시오. 온달 모친은 만일 처자의 집에서 이 사실을 알면 모자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공주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데 기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온달 모친의 뒤를 따랐다. 넌 오늘 뒤쪽 창고에서 자거라. 당시 고구려에는 백성들의 집집마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는데 이를 부경이라 불렀다. 온달의 움집도 구색을 갖추어 뒤편에 창고로 쓰이는 작은 움막을 따로 만들어두고 있었다. 어머니와 공주가 방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온달은 한동안 마당에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나타난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이고 다짜고짜 자신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또한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온달은 왠지 싫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아까 어렴풋이나마 보았던 공주의 갸름한 얼굴선과 꽃보다 더 진하고 향기롭던 체취를 생각하니 온몸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했다. 온달의 얼굴에 예의 바보 같은 미소가 번져나갔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갑자기 시끄러워지더니 방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경에서 잠을 자던 온달은 놀라서 일어나 움집으로 달려갔다. 거적을 젖히고 안을 들여다보니 공주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온달 모친은 소리를 듣고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심상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아 있었다. 호들갑 떨 것 없다. 그냥 그릇이 깨진 것뿐이야. 달아, 깨진 조각들을 치우도록 하여라. 불어령이 떨어질 줄 알고 잔뜩 움츠려 있던 평강은 의외로 온달 모친이 부드러운 어투로 말하자 긴장이 풀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온달 모친의 뒷말은 평강의 기대를 저버렸다. 귀한 신분인 듯하니 조금이라도 다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 말을 듣고 평강은 서러운 생각이 들어서 더욱 눈물이 쏟아졌지만 애써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낙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평강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쌀은 어디 있나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겠어요. 평강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온달 모친 또한 은근히 오기가 생겼다. 쌀을 구경해 본 지가 언젠 줄 모르겠네요. 우리는 형편이 좋지 않아 곡식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연명한답니다. 이처럼 살림이 궁핍하니 우리 아이가 어찌 귀인의 배필이 될 수 있겠소. 온달 모친은 어려운 형편을 과장해서 얘기하면 철없는 처자가 금방 실망하고 돌아가리라 생각했다. 동명시문서 이르기를 한 말 곡식도 방아찌울 수 있고 한 자 배도 꿰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만 같으면 그만이지 어찌 부귀함을 따지겠습니까? 평강은 조금도 괴념치 않는다는 듯이 밝은 얼굴로 실ong에 걸려있는 말린 느릅나무를 내리더니 껍질을 벗겨 보리쌀과 섞어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록 서툰 손놀림이지만 표정만은 제법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온달 모친은 말문이 막혀서 더는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온달은 공주의 당돌한 모습을 보고 무엇이 좋은지 마냥 웃기만 했다. 이렇게 해서 공주는 온달의 움집에 눌러 살게 됐다. 온달 모친은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공주의 하는 짓을 지켜봐야 했다. 온달은 매일 공주가 지어준 아침을 먹고 일을 나섰다. 공주가 정성껏 돌봤으므로 그는 일을 나가면서도 모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온달 모친 또한 매사에 흐트러짐이 없이 열성을 다하여 집안일을 하고 늘 쾌활하게 자신의 수발을 드는 공주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감이 생겨났다.
어느덧 공주가 살림에 익숙해졌을 무렵이었다. 온달이 토성 저자에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공주를 조용히 불렀다. 공주는 무슨 일인가 해서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온달이 쑥스럽게 웃으며 붉은 탱기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저자에 나갔다가 하도 예뻐서 하나 샀어요. 공주는 탱기를 손에 받아들자 온달의 깊고 따스한 마음이 전해오는 듯했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밀려왔다.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했다. 온달은 공주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부끄러운지 황급히 자신의 거처로 들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온 공주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이를 들은 온달 모친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서방님께서 저자에서 댕기를 사다 주셨지 뭐예요. 온달 모친은 기뻐하는 공주의 들뜬 목소리에서 온달에 대한 깊은 정을 느꼈다. 다음 날 동이 트자 온달 모친은 공주와 온달을 함께 불렀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서로 좋다면 이참에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온달과 평강은 어머니의 주례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혼례를 치렀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하나씩 치러지는 의식을 통해 두 사람은 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출연 박상일, 박일, 김태웅, 기경호, 문관일, 이은주, 박영화, 이성훈, 김민성,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65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편이었습니다.